이것은 SEC가 이런 경우에는 SEC가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 액션 레터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어요. 2019년 4월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을 발표할 때. 그리고 비조치 의견서라든지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은 그 직전 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19년 4월에 더 알기 쉽게 업그레이드한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 그리고 이때 같이 발표한 것이 비조치 의견서 사례가 있거든요. 턴키젯 토큰 같은 경우. 이러한 것은 그 직전 해에 2018년에 SEC의 3개 유관 부서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인 증권, 요 새로운 개념이죠. 디지털 자산인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처리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대외적인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2019년 4월에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에도 고스란히 녹여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ICO라고 하죠. Initial Coin Offering인데 이거는 신규로 발행할 코인을 취득하십시오라고 취득 권유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ICO와 관련해서는 일반 증권 발행할 때처럼 증권 발행 취득 권유, Offering, 그리고 판매, Sale, 그리고 분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려고 하는 그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려면 SEC가 제시한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SEC가 그 분석에 관한 기본 체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기 때문이고, 이런 어떤 계약관계, 약정관계, 투자관계가 이런 투자계약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기준이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 분석 기준을 얘기하는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은 첫째가 금전의 투자, 두 번째는 공동사업, 세 번째는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익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의 주된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익을 기대하고 그러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 이게 투자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들의 기업가적인 또는 경영가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경영상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커먼 엔터프라이즈,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AP라고 합니다.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 즉 경영진이라든지 그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뭔가 수익이 나올 거고 시장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했다. 예컨대 그 다오 프로젝트도 그러한 투자계약 사업의 하나였다. 이렇게 봤던 거지요. 그래서 이 수익 배분에 참여하거나 유통시장에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가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주된 경영 노력, 이것을 판단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인 노력, AP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올 거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고려사항인데 예컨대 하위 테스트를 판단할 때 경제적 실질관계를 본다고 했거든요. 어떤 거기에 붙이는 라벨과 형식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실질, economic reality가 자금의 조달이고 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건 증권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이용자의 이용 목적 그리고 소비를 위해서 됐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니까 투자계약으로 안 보는데 어떤 투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 그러면 투자계약으로 보겠다. 그리고 프로젝트, 예컨대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처럼 개발되지 않았어요.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네트워크가 다 개발되어 있다.
이것이 탈중앙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런 경우에는 증권으로 안 보겠다. 이런 판단 요소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도 탈중앙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리플이 처음에 리플랩스가 자금 조달할 때 그리고 그 조달한 자금을 사업 개발에 썼느냐, 그리고 뭐 횡령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소송이 리플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플 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어 노티스라고 아시죠? SEC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탈중앙화 됐다고 해서 그럼 리플은 증권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해소했어야 되고 공정하게 의견을 밝혀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변의 방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SEC가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을 제시한 것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발행되고 권유되고 판매되고 분매되고 있는지 이런 그 검토를 할 때 도움을 줄 목적이라고 했고요. 이 분석 기준은 모든 필요한 포괄적 기준을 전부 다 포함한 것은 아니고 어떤 단일한 그 판단 요소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최종적으로는 SEC를 구성한 그 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보다는 더 위에 있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그 시사점을 갖는 것이죠.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 개념에 해당된다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지난 4월에 뮤직카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각 투자가 증권성, 투자 계약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기준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그리고 리플 소송, 그리고 루미스 질리브렌트의 그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증권, 또 파생상품, 일반상품,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이런 것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규제 분석의 틀을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맨 뒤에 있는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법 그리고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미스 질리브렌트 법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권과 일반 상품 요 중간의 제3의 정체성을 갖는 보조자산 또는 부수자산 개념을 두어서 이 부수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시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시사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어피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올바르고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이런 정신으로 좋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